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쓰레기 풍선 살포는 도합 20여 회 이상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천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저급한 도발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중량 4.5톤의 탄두를 탑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까지 자행한 것입니다. 이번 도발 과정에서 북한이 사용한 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개량형으로 기존보다 사거리를 줄이되 탄두 중량을 2배로 증가시켜 파괴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00km 수준으로 발사 원점인 평안남도 개천에서 평택의 미군 기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수 지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한국도 더 이상은 참고 있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도발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다가올 국군이날에 현무5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육박하여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지난 2022년에 있었던 국군이날 행사 당시 짧은 발사 영상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동안은 실물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낸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현무5의 실물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에는 도발 억지를 위한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며 한국 국민들에겐 강력한 안보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에 공개를 준비 중인 현무5의 강력한 위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곧 다가올 2024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수뇌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무기체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지하 벙커에 숨을 계획을 마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공개를 준비하는 무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로 평가를 받는 현무5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무려 9톤에 육박하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 사용한 미사일보다 2배나 무거운 탄두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해외 군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9톤의 탄두 중량을 보유한 현무5는 최대 100m 깊이에 위치한 북한의 지하 요새와 벙커도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무5의 폭발력은 TNT 11톤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탄두 중량을 최대한으로 높였을 경우에는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공격 이외에도 중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중국의 서측 끝자락에 위치한 우르무치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3300km 정도이기 때문에 현무5의 사거리를 3000km까지 증가시키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모두 한국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현무5는 탄두의 파괴력과 사거리를 모두 잡은 한국의 괴물 미사일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현무5의 위력은 공산오차가 약 4m 이내로 형성된다는 점인데요. 공산오차란 미사일과 폭탄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는 지표인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절반의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는 원의 반경을 두고 원형 공산오차라고 정의합니다. 즉 현무5가 4m 이내의 공산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5발이 4m 이내의 지점에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모든 무기체계는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산오차가 커지게 되는데 최소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한 현무5가 4m 이내의 오차를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특히 현무 시리즈처럼 살상 범위가 넓은 무기체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오차값을 감수하고 만드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거리와 파괴력에 더해 정밀한 명중률까지 모두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3년부터 현무5의 생산에 착수했으며 도합 200발 이상의 현무5를 보유하여 적성국에 도발 시
주요 시설과 도발 원점을 일시에 소멸시킬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면 20에서 30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여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할 예정인데요. 현무5 한 발이 TNT 11톤의 파괴력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 규모의 TNT 폭발은 직경 250m 범위 내에서 완전한 파괴를 일으키며 직경 500m 범위 내에서는 파편 비상과 충격파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약 14,875평이며 적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약 59,500평입니다. 한국이 유사시에 평양으로 30발의 현무5를 발사한다면 적들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는 무려 178만 5천평으로 축구장 820개 면적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200발의 현무5를 모두 동시에 사격한다면 그 살상 범위는 최소 1,190만 평으로 5,500개 이상의 축구장 면적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범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살상 범위 측정은 어디까지나 적군을 사살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며 파편이나 충격에 따른 부상 범위까지 고려한다면 현무5가 줄 수 있는 피해 면적은 더욱 넓어지는데요. 현무5가 줄 수 있는 최대 피해 범위는 한 발당 직경 800m의 범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약 15만 2,320평의 면적으로 현무5 30발을 사격한다고 가정하면 456만 9,600평을 타격할 수 있고 200발을 모두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3,046만 4,000평을 제압할 수 있는데 이는 축구장 14,100개의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또한 현무5의 최소 사거리인 300km는 서울을 기준으로 북한의 주요 도시를 모두 타격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95km이며 원산까지는 약 181km, 함흥까지는 약 265km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현무5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주요 지역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5의 위력 앞에서는 4.5톤 규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한국을 자극하려 했던 김정은의 입장에서 현무5의 공개는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은 형세가 될 것이며 최대 100m 깊이까지 파괴할 수 있는 현무5 앞에서는 김정은의 지하 벙커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파괴력의 현무5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난 2023년에 있었던 현무포의 공개처럼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현무5는 최초 공개를 앞두고 또 다른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현재까지 현무5는 각종 테스트 결과 탄두 중량 대비 30에서 50%가량 더 높은 폭발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11톤 규모의 TNT 폭발력을 넘어 최대 13톤 규모까지도 파괴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우리 군 당국은 최대 14톤 이상의 파괴력을 낼 수 있도록 현무5의 탄두를 개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기지를 타격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의 탄두로 구성된 기존의 현무5 이외에도 다탄두 기술을 탑재하여 적의 요격을 피하고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제압하기 위한 기술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성능 개량이 완료된다면 더욱 강력해진 파괴력을 바탕으로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현무5가 전략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발사대 플랫폼의 다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미사일 체계는 지상에 위치한 고정식 발사대 또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유지 관리가 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 적의 반격 수단에 제압당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며 특히 고정된 발사대는 위치 재원이 적에게 넘어가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고정된 지상 발사대 이외에도 해상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는데요. 특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해상에서 압도적인 함대지 화력을 투사하겠다는 합동 화력함에 15발의 현무 발사대가 장착되어 있어 유사시 해상에서 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다수의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현무5는 콜드론치 방식과 자세 제어용 측추력기, 접이식 날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잠수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고 후속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에는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은 합동 화력함과 잠수함만으로도 동시에 20발 이상의 현무 파이브를 발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적성국의 도발 억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향후 더욱 발전된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넘어 그들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압할 수 있는 미사일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막강한 화력으로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할 현무 시리즈의 끝없는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0일 러시아 수출용 무기 개발 영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절실한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뒷마당에 위치한 군수공장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북한에게 러시아는 외화벌이를 위한 가장 큰 시장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덕분에 전년 대비 3.1% 수준의 GDP 성장률까지 보여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맞들인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포기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240mm 신형 방사포와 자폭 드론까지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국내외군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불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이 장착된 240mm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김정은이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무기 체계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입니다.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40에서 60km 수준으로 NLL과 휴전선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던 무기 체계이며 북한은 기존의 구형 방사포들을 2026년까지 신형 방사포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러시아로 수출했던 122mm 방사포보다 구경이 더 크기 때문에 러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쿠르스크 탈환 등의 해당 무기를 투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세가 시작된 이래 러시아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엿새 간격으로 3번이나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타격했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방사포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충분히 쿠르스크 일대에 투입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두고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은 러시아 불법 침략의 공모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신형 방사포가 러시아를 통해 실전에 투입되는 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도발을 할 때마다 항상 선두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 무기가 실제 전장에 투입되어 성능과 위력을 검증받는다면 북한은 언제든 한국을 상대로 240mm 방사포를 이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북한은 122mm 방사포를 활용하여 연평도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은 240mm 방사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무기는 방사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의 K2 전차를 연상시키는 표적을 자폭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신형 드론도 러시아로 수출을 준비 중이라는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개한 신형 자폭 드론은 X자 모양의 꼬리와 날개가 달린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외 드론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란체3 자폭 드론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자폭 드론이 러시아제 자폭 드론과 외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수의 드론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단순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무기를 생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완성된 드론을 러시아로 역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이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 기술을 이전받아 성능이 개량된 무기를 대량 생산한 후 이를 다시 러시아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아예 러시아의 생산기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다수의 드론을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은 저렴한 드론을 상대로 값비싼 미사일과 격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설령 북한의 드론을 다량으로 격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공방어 체계가 드론에 집중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의 특성상 저렴한 자폭 드론을 생산하게 된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국가에까지 추가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위험도 높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북한의 드론이 러시아나 이란 등의 국가보다는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러시아에 대한 대량 수출 및 군수기지화되는 북한의 상황은 앞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도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한 무기들이 러시아로 수출이 된다면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제 무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제 무기는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성능 재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신무기를 공개할 경우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탈북한 북한군인 또는 각종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성능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성능을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로 수출되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다면 이를 대응하는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해당 무기들의 성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대다수의 무기 체계는 나토가 사용하는 무기와도 특성이 비슷하거나 호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무기 체계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지 파악한 다음 한국군도 비슷한 무기 체계와 작전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군수 시설이 밀집된 자강도가 집중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한국에는 큰 호재입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군수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러시아 수출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자강도에 위치한 군수 공장은 은닉을 위해 지하갱도 형태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수해로 인해 완전히 침수되어 마비된 상황이며 철도와 도로도 모두 피해를 입어 러시아로 수출할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이 방사포와 자폭 드론의 시연장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무기 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도 러시아에게 자신들의 무기 생산 역량이 문제가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시간과 향후 러시아 전선에서 파악될 장단점을 활용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이미 기술적 완성도와 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한국은 얼마든지 북한의 신형 무기를 방어할 대응 체계를 구축할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이 신형 무기를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대비책 구축으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8일 수출용 미사일 진화 영상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3월 전 세계에서 33번째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핵이나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이나 무인 비행체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나 생물학 탄두, 화학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수준이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국가 간의 미사일을 거래할 때 사거리 300km와 탄두 중량 500kg을 넘기는 미사일은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대량 살상 무기의 거래를 방지해왔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2001년에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증가시키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변경 과정에서 해당 체제에 가입하였는데요. 이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는 2021년까지 한국은 변경되는 사거리 지침에 맞춰 계속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가시켜 왔지만 MTCR 때문에 여전히 수출용 미사일은 300km를 넘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도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는 천무에서 활용되는 CTM-290 유도 무기의 최대 사거리를 290km로 설계한 이유가 MTCR의 제한 규정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출형 유도 무기인 CTM-290의 원형은 KT즘인데 그중 KT즘-1은 사거리 180km와 탄두 중량 600kg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폴란드 수출을 위한 CTM-290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감량하는 대신 사거리는 290km로 증가시켜 MTCR의 규정 안에서 최대한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했는데요. 290km의 사거리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전장 환경에서 미사일을 구매한 나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거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MTCR의 규정에 발목을 잡혀 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에 발목을 잡던 MTCR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군 당국이 찾아낸 것인데요. MTCR의 규정 중 다연장 미사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카테고리 2 규정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들은 무기를 수입하는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대량 살상 무기 목적으로 해당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 관계자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이 천무 체계를 수출한 국가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량 살상 무기와는 거리가 먼 나라들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천무와 미사일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역시 후티 반군과 같은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국가가 분쟁이 잦은 중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해당 국가들이 분쟁을 조장하거나 화학탄, 생물학탄 등 위험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거리 연장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건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MTCR의 규정에 크게 저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이 천무와 미사일 체계 추가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도 대량 살상 무기를 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분쟁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 관계자의 발언처럼 충분히 MTCR의 규정을 피해 장거리 미사일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다연장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만 제시한다면 회원국들의 반발을 충분히 무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TCR은 핵 확산 금지 조약처럼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사거리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 등의 타격을 우려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MTCR은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미사일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강국도 MTCR의 회원국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군사강국들이 외교, 경제 분야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TCR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사거리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고 했을 때 주변 국가가 간접적인 항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MTCR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거리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거리 연장은 향후 천무의 수출 시장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활약을 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주요 교량을 파괴하여 보급로를 붕괴시키고 퇴로를 차단한 무기체계도 하이마스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동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신형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군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크로아티아는 무려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이마스 구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는 한국 방산도 천무의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하이마스라는 강력한 경쟁자 이외에 유럽에서도 다수의 다연장 로켓이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알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동식 포병 로켓 시스템을 선보였고, 해당 다연장 로켓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덕분에 하이마스와 포드, 탄약, 화력 통제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GMLRS를 전면에 내세워 다연장 로켓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면 하이마스의 도입에 실패하거나 또는 충분한 하이마스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겐 하이마스와의 호환성이 상당한 메리트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가 개발한 펄스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게 판매가 되며 하이마스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방산 시장에서 다연장 로켓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에 성공한다면 미사일 체계는 물론이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천무의 수출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300km를 넘지 못하던 사거리를 500km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거리가 900km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넘는 사거리의 미사일도 수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300km의 사거리를 넘지 못했던 한국의 수출형 미사일이 단숨에 3배가 넘는 900km까지 확장하려는 것을 두고 무리한 사거리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탄도 중량과 추진제의 양을 조절하면 이 정도의 사거리 확장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탄도 중량과 사거리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천무도입 국가들의 작전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9개 국가를 상대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포신 포병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연장 로켓마저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넘보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함께 전 세계를 장악하는 천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1일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이지만 사실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GFP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이며 북한은 36위에 머물러 있어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워 지상전력의 최강자로 등극하는 동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제대로 된 전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군 현대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 전차와 주체 107년식 자행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천무와 KT즘을 연상시키는 무기를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는데요. 김정은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인수인계식을 진행하며 무려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주세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는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는 화성 11라 발사대로 확인되는데요. 화성 11 시리즈는 북한이 주력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11의 원형 공산 오차가 약 95m 정도에 달하지만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탄두의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목표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기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화성 11의 사거리는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도 타격이 가능한 데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한국의 충분한 위험 요소입니다. 화성 11 시리즈는 후속 개량판에 따라 가, 나, 다라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치된 화성 11라는 기본형의 최대 사거리가 110km이며 개량형은 무려 300km에 육박합니다. 만약 사거리 300km의 개량형을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를 넘어 휴전선에서 약 290km 떨어진 대구까지도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될 무기인데요. 심지어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북한의 화성 11라 미사일의 전투 능력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란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한국의 주요 도시 중심지
군사시설, 중요 인프라 등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경고와 함께 한국이 방어 전략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250대의 발사대가 일시에 사격할 경우 동시에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물량 앞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쉽게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핵이나 화학 또는 생물학적 탑재물을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날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토치카유처럼 기본적으로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시 각종 화학탄이나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밖에도 북한이 탄두 중량을 가장 가벼운 500kg으로 발사하더라도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군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 만큼 북한의 전력이 상당히 막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살상 범위도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이며, 탄두 중량은 최대 2.5톤까지 증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발의 살상 범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전력과 전방 배치를 두고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전력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방어 체계와 대응 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한국도 KT즘을 장착한 천무를 앞세워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초전박살 낼 수 있습니다. KT즘원은 고정 포드를 사용하여 기동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천무를 활용한 KT즘2는 자체적인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KT즘2는 화성 11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적 이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압도적인 사거리입니다. KT즘2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 기준 110km, 개량형을 사용해도 300km를 넘지 못하는 화성 11라에 비해 더욱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무기에서 사거리가 길다는 것은 적이 반응하기 전에 더 먼 거리에서 손쉽게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KT즘2를 보유한 한국은 북한이 신형 발사대를 내세워 다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먼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KT즘2가 가진 놀라운 성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북한이 개량형을 앞세워 한국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이론상의 성능을 갖춘다고 치더라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화성 11 시리즈가 뛰어난 명중률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진 무기체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초라한 성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북한의 화성 11라가 약 95m의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겨우 단 2m의 공산 오차를 자랑합니다. 애초에 KT즘이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요구받은 작전 성능이 10m 이내의 공산 오차였던 만큼 이를 초과 달성한 한국의 정확도를 북한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의 천무와 KT즘을 제압하고자 한다면 부족한 명중률을 커버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으로 넓은 범위를 공략하며 운에 맡겨야 하지만, 한국은 오차 범위 2m 수준의 초정밀 지대지유도 무기로 북한의 발사 차량들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양측의 물량 차이인데요. 보통 북한은 자신들의 뒤떨어지는 성능을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50대의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동안 정작 한국이 더 많은 양의 천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무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삭감되면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약 200문을 보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물량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였으며 이후 약 360문까지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순차적으로 580문, 700문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며 다연장 전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은 질적 우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까지 한국에 내주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천무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KT즘2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이 야심차게 전방 배치에 들어간 북한판 KT즘은 진짜 KT즘 앞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 화력 자산 이외에도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화성 11라를 박살낼 수 있는 자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군 전력인데요.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 전력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군 전력에서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의 제공권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 전력 차이는 비교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싶어도 한국의 공군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4세대급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폭장량을 자랑하는 F-15K 전투기를 59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F-15K는 A-SAR 레이더 장착 등 최신 사양인 F-15EX급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39대의 F-35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어망이 가동되기 전에 언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의 F-35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중전력은 이번에 배치된 북한의 신형 발사대 이외에도 다수의 미사일 시설과 장비들을 일시에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 아무리 다양한 무기를 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북한은 현재 빠르게 군 현대화를 시도하며 언제든 한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전력은 그들의 선전과 달리 허접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수호할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적의 위협에는 언제든 신중하게 대응하되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결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